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법 첫 시간이죠. 제 이름 다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첫 시간에 제 이름 소개할 때가 제일 쑥스럽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5월 달하고 다음 달 6월 달하고 이제 두 달 동안에 우리 이론 수업이 이제 5, 6월 달 두 달이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나중에 시험을 대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 6월 달에 이제 이론 마지막 요거 할 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충 보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무조건 막 외우려고 또 작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거 외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제가 중간중간에 그 문제도 나눠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세법 문제 중에서 뭐 단순하게 암기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가 몇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야 될 그런 문제는 시험에서는 몇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오는 게 몇 가지가 빤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가서 문제 풀면서 그때 암기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법은 암기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늘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암기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은 뭐 거의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뭐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아주 깊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암기를 하실 게 아니고 그게 책에 나오는 설명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책의 내용을 응용을 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문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딱히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제보가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긴 하다. 그죠? 그리고 보기를 5개를 읽어보니까 그 중에 3개는 알겠다. 그죠? 근데 3개는 알겠는데 2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항상 그게 틀리더라. 그죠? 그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시겠죠? 3개를 안다는 게 착각입니다. 3개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출제하는 사람은 그 3개를 물어보려고 출제한 게 아닙니다. 2개를 물어보려고 출제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은 거꾸로 내가 5개 중에서 3개는 아니까 그러면 5개 중에 3개 아니까 내가 60%는 안 해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5개 중에서 3개는 아니까 그러면 확률상으로 내가 60%는 아는 거네. 그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시겠죠? 출제하는 사람은 5개 중에서 3개 아는 게 그게 궁금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 5개 중에 3개 아는 거는 내만 아는 게 아니고 다 압니다.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5개 중에 3개를 아니까 60%를 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3개를 알면 되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나머지 2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2개를 알려면 이제 3개를 알듯이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2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면 둘 중에 답을 잘 못 씁니다.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그렇죠. 그죠? 대부분의 틀리는 문제 중에 거의 60% 이상이 2개 가지고 고민하다가 틀립니다. 5개를, 예를 들어서 보기 5개를 전혀 모르겠더라. 그죠? 그래서 아예 막 문제도 안 보고 찍었다. 그런 문제는 사실은 뭐 거의 드뭅니다. 그런 문제는. 한두 문제 그런 게 있을까? 그죠? 대부분의 문제는 읽어보다 보니까, 이거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이제 대부분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나머지 2개 있죠.
나머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암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를 어떻게 외웁니까? 그건 못 외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거는 3개 가지고 고민하고 2개 가지고 고민하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보고 바로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거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죠. 취득세 세율이 뭐 예를 들어서 4%입니다. 3.5%입니다. 이게 왜 4%입니까? 왜 3.5%입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걸 외워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정작 외울 거는 그런 걸 외워야 되는데 엄한 거 다른 거를 이제 외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외우다 보니까 약간만 말을 이렇게 문제를 살짝 틀어만 놔도 문제 자체를 이제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죠. 제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법은 단순하게 암기해서 답을 내는 문제는 물론 그런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정도는 지금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중에 10월 달쯤 되면 누구든지 그 정도는 다 돼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 정도는 다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개 중에서 이건지 저건지 하는 거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자신에게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틀려도 자신에게 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책의 목차 잠깐 보십시오. 자, 목차에 보시면은 제1편의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 책에 이제 이게 타이틀이 1편에 조세 총론이 있고 2편에 보면 제1장에 지방세 총설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2편의 제1장에 지방세 총설, 그까지가 출제할 때는 조세 총론이라는 범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방세 총설이라고 따로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1편에 나오는 조세 총론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해서 보통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보통 한 3문제, 뭐 많을 때는 4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은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 출제 비중이 적습니다. 이거는 1문제 정도. 그리고 취득세가 4문제 나올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제 보통은 1문제 정도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3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기타 지방세라는 거 있죠. 그거는 최근 10년 동안에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편에 가면 이제 국세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 중에 1장에 종합부동산세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매년 1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좀 특이한데, 그래서 보통은 1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양도소득세가 출제 비중이 가장 큽니다. 보통 뭐, 적어도 5문제, 보통은 한 6문제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오고 양도소득세가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 5문제는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시면 기타 국세이죠. 그 중에 1절에 소득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 내용입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중에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 그 정도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뭐 1문제 정도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대사업자 그런 내용들이 뭐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1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인지세라는 그거는 뭐 내용은 시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지세라는 세금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페이지에 자, 8페이지에 제1절에 조세의 의의라고 있죠. 자, 항상 요게 1절 내용 중에서 8페이지 1절 내용 중에서는 이제 2가지의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그게 1번에 보시면은 조세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자, 거기에 설명 보시면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줄 보니까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국가가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합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그죠?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그죠? 그렇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거기 부과징수라는 말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니까 과세 요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과세 주체라는 말입니다. 과세 주체. 자, 과세 주체라는 말은 그게 첫 번째 줄로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있죠. 그게 과세 주체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자, 이 세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세금을 뭡니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 요게 누구냐면 과세 주체입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과세권자입니다. 과세권자. 그래서 이제 세금을 뭘 합니까?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거죠. 그죠? 세금 내는 걸 뭐랍니까? 세금을 납부한다. 그죠? 납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느냐? 세금 내는 사람은 국민 또는 누굽니까? 주민. 그래서 이제 이 국민 또는 주민을 뭐라고 하냐면은 납세 의무자 또는 뭐 좀 더 줄여서 납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람을 과세 주체 또는 과세권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자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과세 주체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국가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은 항상 기준이 과세권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요거를 국세랍니다.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제 국세는 국가 중에서 세무세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잠깐 책에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표가 하나 있죠. 그죠? 그게 국세, 지방세에서 여러 가지 쭉 구분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중에서 모든 세금을 다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국세 중에서는 두 가지가 출제됩니다. 국세 중에서는 뭐뭐 한다 했습니까? 종합부동산세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하고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또 지방세 중에서는 이제 취득세하고 그리고 등록면허세하고 그리고 재산세하고 요거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11페이지 나오는 그 모든 세금이 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 이렇게 5가지 있죠. 그죠? 요게 우리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이거는 국세이기 때문에 부과징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서에서 하죠.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민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 자, 책의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27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세의 분류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자, 거기 표를 보시면, 지방세는 일단 26페이지 먼저 보십시오. 26페이지 맨 밑에 표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도하고 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군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안에 구가 있죠. 구가. 그죠?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세금 종류가 도세하고 시군세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고 특별시랑 광역시에서는 시세와 구세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페이지 표를 보시면 그래서 27페이지 표가 이제 도에서는 도세하고 시군세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와 구세 그게 빈칸이 있죠. 그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빈칸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왼쪽에는 시세고 오른쪽에는 구세입니다. 구세.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취득세 위에 거기에 시세라고 쓰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 그 위에 구세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표를 보니까 그러면 자, 도세하고 특별시 광역시의 시세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또 도에서 시군세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세하고 그것도 다르죠. 그죠? 같다라고 착각만 하면 됩니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되고 자,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요거 세 개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개인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거 세 개가 도세인지 시군세인지 시세인지 구세인지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취득세는 도에서는 도세입니까? 시군세입니까? 도세죠.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시세입니다. 시세. 그죠?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에서는 도세입니다. 도세. 그리고 특별시랑 광역시에서는 구세죠. 구세. 자, 그리고 재산세는 도에서는 뭡니까? 시군세입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7페이지 표 내용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거 세 가지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칠판 보시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도 그죠? 무슨 도에는 도세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시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무슨 도에서 취득세는 도세입니까? 시군세입니까? 취득세는 도세죠. 그죠? 취득세는 도세인데 그러면 실제로 취득세를 실제로 징수하는 거를 도에서 직접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에서 시군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취득세는 도세이지만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시세이지만 어디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구에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는 도세도 징수하고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그죠? 시세도 징수하고 구세도 징수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취득세 그죠? 취득세는 시세이지만 실제로 징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재산세는 구세죠. 그러면 어디에 징수합니까? 이건 당연히 그러면 구청에서는 취득세도 징수하고 재산세도 징수하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취득세가 시세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위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산에서 그죠? 만약에 여기 이게 부산 진구죠. 그죠? 그러면 부산 진구의 구청에서는 취득세도 징수하고 재산세도 징수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취득세는 자기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징수한 세금을 다시 시로 넘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징수를 하지만 자기들이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구청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면 재산세는 자기 세금이죠. 그럼 재산세는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과세권이 아시겠죠? 과세권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모든 지방세 징수는 전부 다 어디에서 합니까? 시군이나 또는 구에서 한다. 그래서 그게 자 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도세 징수의 위임이란 게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시장 군수는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시군세만 징수하는 게 아니고 뭐도 징수합니까? 도세도 징수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은 구세만 징수하는 게 아니고 시세도 징수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다 뭡니까? 법적으로 다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지방세는 전부 다 어디에 삽니까? 모든 지방세는 전부 다 시군 또는 구에서 징수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위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아시면 되고. 자, 다시 앞에 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조세 특징 중에서 이제 과세 주체라는 그 개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과세의 근거라고 있죠. 자,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하나여 조세 제권이 성립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 거기 조세 법률주의 뭐 그런 말은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근데 그게 과세 요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 요건. 그죠? 자, 그리고 조세 채권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 세금이죠. 그죠? 세금이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구의 관점이냐? 그죠? 과세 주체. 그죠? 과세 주체, 과세권자의 관점에서는 세금은 채권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은 채무입니다. 채무.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런 조세 채권 채무는 언제 성립하느냐?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래서 이제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과세 요건. 자, 칠판 보시면 이제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세 요건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법률에. 그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법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법에 과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뭐냐? 요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누굽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과세 표준. 네 번째가 세율입니다. 세율. 자, 그러면 다시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세금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근데 국세는 세금 종류마다 법이 하나씩 다 달려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라는 세금은 법인세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각 세법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납세 의무자 이런 뭡니까? 과세 요건이 각 세법마다 다 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걷어가려면 소득세법이라는 법에 이걸 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라는 세금을 걷어가려면 법인세법이라는 법에 과세 요건을 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 그 세금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표를 보시면 국세는 세금 종류 하나마다 법이 하나씩 달려 있죠. 그죠? 근데 지방세는 세금 종류마다 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 국세는 세금 종류마다 법을 하나씩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각 세법은 이런 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납세 의무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죠. 그죠? 과세 대상은 세금을 매기는 대상입니다. 과세 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고 세율은 곱하는 비율이죠. 몇 프로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각각이 세금 종류마다 아시겠죠? 세금 종류마다 이게 각각 다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취득세라는 세금을 걷어가려면 그죠? 취득세라는 세금을 걷어가려면 지방세법이라는 그 법에 지방세법이라는 이 법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굽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뭡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몇 프로입니다. 이게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재산세라는 세금을 걷어가려면 그죠?
재산세도 어느 법이 있습니까? 지방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이라는 그 법에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굽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뭡니다.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합니다. 재산세 세율이 몇 프로입니다. 이런 게 다 하나하나 다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세금을 뭘 할 수 있습니까? 부과 징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납세자는 법에 따라서 뭘 합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각 세금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세법상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그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법에는 요것만 규정된 게 아니고 요거에다가 또 세금을 어떻게 걷어갈 거냐 징수하는 절차,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크게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갈 거냐, 아니면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요 중에 세금 중에 뭐죠? 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이 세금은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그죠? 여기 세금을 징수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세금 내는 겁니까?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재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내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나와서 내는 겁니까?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내가 신고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고지서 받아가지고 세금 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왜 신고를 해야 되고 재산세는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법에 재산세는 고지서를 발급합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법에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됩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법은 이것만 규정된 게 아니고 이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예외예요. 딱 하나 예외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아시겠죠? 종합부동산세는 고지 납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납세자가 선택하면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러면 11페이지 나와 있는 그 세금을 다 통틀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유일하게 딱 하나 예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세금은 법에 이겁니다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고지에서 납부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방식을 뭐라냐면은 요 방식을 신고 납부 또는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방세의 용어고 요거는 국세의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에서는 부가가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5가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그러면 이건 취득세, 그리고 등록민허세, 양도소득세, 요거 3가지는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하고 2가지는 보통징수, 고지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신고납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굉장한 예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한 예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세법이 그러니까 세법이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페이지에 양가로 3번의 과세의 목적, 그거는 뭐 그냥 참고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무보상성, 뭐 그런 말도 뭐 이론적인 설명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5번의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이라는 말이 있죠. 자,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거기 뭐가 원칙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전 납부, 그죠? 세금 낼 때는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그 밑에 물납이라는 말, 물납, 그죠? 그러면 자, 물납이라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금을 다 물납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예외이기 때문에 물납을 해도 됩니다라고 해당 세법에 물납을 해도 됩니다라고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요 중에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세 가지는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민원세는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납은 물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준은 각각 전부 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요거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도 요거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이거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게 아니고 보상채권으로 물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챙겨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2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36페이지. 2주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달에. 그죠? 2주라고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난달에 그러면 굉장히 멀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236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 양도소득세 물납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물납의 범위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 초과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만 원 초과.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물납 대상이라는 게 있죠. 그게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합니까? 보상채권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물납이라는 게 이게 말 자체가 물납이라는 말은 뭔가 물건으로 낸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이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납부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뭐로 합니까? 보상채권으로 납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이 문제 나오면 실수 안 하는데 총론에서 이거랑 같이 나오면 요거를 실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9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은 조세의 분류와 체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세 분류에서 먼저 1번에 보시면 국세와 지방세, 뭐 그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 보통세, 목적세, 그것도 뭐 최근에는 뭐 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독립세와 부가세라고 나오는데, 자, 그게 그 부가세라는 게 이제 본세하고 어떻게 같이 이제 연결되느냐. 이 부가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같이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본세가 이렇게 5가지 있는데, 그럼 여기에 부가세가 2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납부 시에 그리고 감면 시에. 이 말은 뭐냐면, 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만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도 같이 내야 됩니까? 농어촌 특별세도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농어촌 특별세가 2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20%, 10%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감면을 받았다 해서 감면받은 거에 대해서 특별히 부가세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는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없는데 감면을 받았을 때 그때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요게 어떤 뜻이냐면 감면받았을 때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20%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내가 세금을 100만 원을 감면받았다. 그럼 100만 원 감면받았지만 100만 원 중에서 다시 20만 원은 내놔야 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는 혜택을 100만 원 다 보는 게 아니고 그죠? 80만 원은 혜택 보고 20만 원은 다시 내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 요거는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20%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는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 그리고 취득세 있죠. 취득세에는 납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하고 그리고 지방교육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 하나만 내는 게 아니고 그죠? 취득세에다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다 같이 내야 됩니다. 그럼 세금을 총 세 가지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때는 또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요거를 같이 또 따로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면받았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재산세에도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가세는 납부할 때의 부가세, 감면받을 때의 부가세, 이게 각각입니다. 각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종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거는 이제 앞으로 강론 내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쭉 해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에 나머지 뭐 양가로 4번에 대인세, 대물세, 물세, 인세 있죠. 그리고 종가세, 종량세, 그리고 뭐 수득세, 재산세 이런 내용들은 이론적인 부분들이니까 그 중에서 양가로 5번에 종가세, 종량세 뭐 그 정도만 한번 봐두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책에 60이 아니고 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5페이지 보시면 85페이지에 세율의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등록면허세 세율인데 자, 거기 보면 과세 표준이 부동산 가액 그다음에 뭐 채권 금액에서 과세 표준이 무슨 금액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세율은 몇 분의 몇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무슨 금액 이게 종가세입니다. 그리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몇 분의 몇 이렇게 비율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과세 표준이 금액이 아니죠. 그죠? 건수입니다. 건수.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는 매일 건당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과세 표준이 금액이 아니고 수량입니다. 수량. 과세 표준이 수량인 거 요거를 종량세랍니다. 종량세. 그리고 이때는 몇 분의 몇이 세율이 아니고 6,000원이라는 금액이 세율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은 다 과세 표준은 금액, 종가세이고 세율은 비율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하나 요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그 중에 종량세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비율이 아니고 뭡니까?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종가세, 종량세는 이제 그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에 양가로 6번 그거는 뭐 안 봐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에 국세기본법상의 세법상 용어의 정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번에 국세와 지방세, 뭐, 요거는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에 잠깐 7번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이제 세금 내는 사람, 그죠? 세금 내는 사람, 요거를 뭐라 했습니까? 납세 의무자. 그리고 같은 말로 납세자라고 합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말로 쓰는데 정확하게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게 12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납세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납세자라는 범위 안에 납세 의무자도 있고 징수 의무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면은 납세자가 됩니다. 근데 징수 의무자를 빼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거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 납세 의무자는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납세자라고 하면은 징수 의무자까지 포함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실제로 실무적으로 그리고 우리 책에서 일부러 그걸 구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용어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그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납세자라 하든 납세 의무자라고 하든 같은 뜻이다라고 그냥 알면 됩니다. 근데 일부러 이걸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면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부러 물어볼 때는 징수 의무자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답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같은 말로 쓰면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연대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뭐 이런 말들은 안 봐도 됩니다. 자, 3번에 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과세 요건 뭐뭐 있대 있습니까?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그 과세 물건이 있죠. 과세 물건을 다른 말로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 그래서 뭐 그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4번에 과세 기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과세 기간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인데, 거기 뭐, 법인세, 뭐, 소득세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 다 알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라는 이 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합산을 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소득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양도소득세, 그죠? 요것도 소득세죠, 소득세. 소득세 중에 양도소득세 아닙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법정신고기한, 뭐,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6번에 가산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7번에 가산금, 요거 두 개는 용어 중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그건 놔두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원천징수라는 거 있죠. 자, 7번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세금을 징수할 때의 절차가 징수할 때 절차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거 두 가지가 아니고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월급 줄 때 미리 세금 떼고 주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월급 줄 때뿐만 아니고 그죠? 뭐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라든지 어쨌든 내가 돈을 받는데 미리 세금 떼고 돈을 주더라. 그걸 원천 징수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고 좀 특수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8번에 원천징수라는 말은 있는데 그냥 요거는 막 이런 거다라고 그냥 알면 됩니다.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징수하는 방법 말고 좀 특수한 방식으로 이런 게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에 9번, 10번 뭐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11번에 특수관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많이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특수관계인 어떨 때는 특수관계인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세법책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특수관계인은 이거를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인 중에 그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관계가 이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말고 그 외에 다른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중에 극히 일부가 요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일 때와 그냥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포함되겠죠? 근데 어떨 때는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요렇게 딱 명시를 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말과 요 말은 구분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은 모든 특수관계인을 다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것만을 아시겠죠? 근데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오면 이것도 포함되고 그 외에 다른 친인척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게 11번에 그죠? 그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그죠? 그러면 특수관계인 그 내용 안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뿐만 아니고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누굽니까? 임원, 사용인. 그죠? 동그라미 3번은 주주, 출자자.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내가 매도인입니다. 내가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특수관계 중에서도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면 내가 매도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매수인이다. 그러면 그 계약서에 나오는 적혀 있는 금액, 그게 사실이다라고 그걸 쉽게 인정해 주기 어렵겠죠. 그죠? 생판 모르는 남하고 거래한 게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이런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또 내가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우리 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관계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죠. 맞습니까?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우리 작은아버지다. 이거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법상에 여러분들 책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겁니다라고 딱 지정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조문상에서. 어떨 때는 이 말이 아니고 그냥 특수관계인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뜻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럴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매도인인데 그런데 매수인이 우리 회사 직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의 사장인데 그런데 매수인이 우리 회사 부장이더라. 그 우연찮게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다가 또 보니까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매수인이 우리 아버지인 경우나 매수인이 우리 회사 부장인 경우나 어찌 보면 더 특수할 수가 있죠.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대주주인데 매수인이 우리 회사 대표이사 사장이더라. 어제 알았게 내가 자리에 앉혀놨다. 그죠? 그런 게 특수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그죠?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임원, 사용인. 동그라미 3번은 주주, 출자자 이런. 그죠? 그러니까 특수관계라는 게 단순하게 뭡니까? 우리 친척, 우리 가족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갑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자리는 다 특수관계 이래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는 그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이 이게 진실이다라고 쉽게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거는 그냥 특별한 말 없이 특수관계라고 나올 때 하고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나올 때 하고 요거는 반드시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특수관계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게 16페이지 밑에 보충학습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삼아 한번 읽어보시고 뭐 아는 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 이상 못 보겠다. 그러면 그 이상 안 봐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잠깐 쉬었다가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